무장에서 선전포고를 하다. 이용태는 농민군이 해산한 뒤 역졸 수백 명을 거느리고 고부로 기어들었다. 그는 박원명과는 달리 밀란 우두머리를 깡그리 잡아들인다면서 역졸을 마을마다 풀어 부녀자 욕보이기, 재물 빼앗기, 민가에 불지르기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한 번은 선운사에서 재산께나 있는 백정을 동학물이라며 트집을 잡아 끌고 오다가 손화중 계열의 동학도들에게 잡혔다. 그는 연지원 주막거리에서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달아났다. 이용태가 잡힌 사실을 안 전봉준이 부탁해 풀어주었다고도 한다. 전봉준은 동학도들에게 돈을 바치고 빠져나오는 짓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건 사람을 잡아갈 때는 서로 솔밭을 흔들어 호응을 할 것이며 포졸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두들겨 패서 잡혀가는 사람을 빼앗아 오라고 일렀다. 역졸들이 민가에 불을 지를 때 조솔이 전봉준의 초가 세익한 집도 불에 탔다. 지금 고택을 복원한 바로 그 집이다. 민심은 더욱 들끓었으며 백성들은 보찜을 싸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때 전봉준의 가족도 예전에 살던 태인의 동곡리로 남몰래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 판결문에 그의 현 주소를 태인으로 기재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전봉준은 무장에서 포덕을 하는 손화중을 만나 때가 왔다고 설득했다. 또 근처의 여신매와 구순회 일대에 농민군 훈련장을 만드는 등 무장을 새 근거지로 삼았다. 전봉준은 손화중의 동의를 얻고 이어 김계남에게 연락해 이제 때가 왔으니 전면적 봉기를 결행하자고 제의했다. 마침내 두 동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새 지도자는 이제부터 죽어도 한 날, 살아도 한 날이라며 사생을 두고 맹세했다. 농민군은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은 무장 관아와 가까운 곳으로 너른 들판이 있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4천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했다. 이들 농민군은 새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 고부, 부안, 금구, 고창, 태인, 정읍, 영광 출신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많은 농민군은 무장 관아를 비롯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농민군은 쌀장수에게 백미를 빼앗았고 부호에게 양곡을 거두었으며 조총, 쇠뇌, 죽창, 낫 등의 무기를 확보했다. 농민군은 무장 곳곳에서 칼과 죽창, 조총을 꼬나들고 기세를 올렸다. 지도부는 농민군 조직을 정비한 뒤 마침내 무장에서 3월 20일 창의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순으로 서명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임금을 받드는 유교적 충성심이 깔려있는 포고문은 바로 민씨 정권을 향한 전면적 선전포고였고 벼슬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리는 양반 유림을 향한 질타였다. 아직 시대적 조건상 왕정 타도를 내세울 수 없었기에 이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여겨진다. 끝에 새 지도자의 이름을 내걸고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새 지도부가 정식으로 결성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 이어 지도부에서는 농민군에게 4대 명이라는 행동강령을 공포하고 엄격하게 지킬 것을 명령했다.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멋대로 잡아먹지 말라. 둘째, 충효의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셋째, 외의 오랑캐를 섬멸하고 성스러운 길을 맑게 하라.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세도가를 깡그리 없애라. 이 네 가지 조항은 농민군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었다. 또한 전봉준은 여러 두령과 굳게 약속하기를 매양 적과 싸울 때 우리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이기는 것을 공적으로 삼으며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결코 목숨을 상하게 하지 않음을 위주로 해야 한다. 행진해 마을을 지날 때 사람이나 가축을 해쳐서는 안 되며 어진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심리 안으로 들어가서 머무르지 말라고 했다. 굶주린 농민군은 마을에 들어가면 닭이나 개를 잡아먹기 일쑤였다. 이런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불살무를 강조했던 것이다.
전봉주는 이를 납득시키고자 닭고기는 계룡산의 정기이니 계룡산의 운수를 해치지 말 것이요. 개고기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그럴싸한 논거를 댔다. 그리하여 실제로 농민군은 마을에 머물면서 닭과 개를 멀리했다. 이는 강원도와 황해도까지 전국적으로 철저히 시행한 농민군의 규율이었다. 홍주 목사 이승우는 개를 잡아 농민군에게 억지로 먹이면서 배도하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천주교도에게 십자가를 밟게 하여 배도를 증명하려는 짓을 흉내낸 것이다. 이처럼 전봉주는 4대 명의와 함께 포고문을 무장 관아와 구순의 들판에서 장엄하게 읽었다. 포고문에는 전봉준의 이름을 맨 앞에 두어 전봉준이 총대장임을 드러냈고 백산에서 정식으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했다. 이 포고문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에도 전달되었다. 포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썩은 세상 뒤집어져야지 하고 손뼉을 치며 새 세상에 와야 한다고 소리쳤다. 또 이 글을 베껴 돌려보기도 했다. 이제 한 고을의 밀란이 아닌 혁명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구순회에 집결한 농민군 부대는 보국안민 창의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기세당당하게 행진했다. 농민군의 지역을 표시하는 깃발에는 무안, 순천, 광주 등 남쪽의 지명도 있었다. 누가 보무당당한 이들을 오합지졸이라 하겠는가? 이에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전봉주는 집이 가난하고 불황한 무리로 오랫동안 동학에 물들어 늘 답답해하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밀란이 일어났을 때 무사람이 그를 괴수로 추대했는데 그 간악한 꾀를 미처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리가 갑자기 흩어졌다. 그래서 전봉준도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런 뒤에 가명에서 수색하여 잡아들이라 하자 그와 같은 무리인 김기범, 손화중, 최경성과 모의하여 큰 일을 일으켜 전하위복의 계책으로 백성을 꿰면서 동학은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빼앗지 않고 오로지 탐관 우리만은 한치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호응하여 바닷가에 있는 10여 고을이 일시에 호응하여 열흘이 못되어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동학과 난민이 결합했다. 매천야록. 황현의 기록은 고부봉기와 무장봉기를 묶어 이야기하고 있다. 동학과 난민이 결합했다는 표현은 동학이라는 종교 주도의 봉기가 아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농민군의 성격을 잘 규명한 분석으로 눈길을 끈다. 이런 분석은 농민군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군의 견해와도 서로 통한다.